안녕하십니까. 125회 정보관리 3교시 기출풀이를 맡게 된 서광석입니다. 이번 125회 시험이 끝나고 이제 내년까지 또 기다리게 되는데요. 얼른 많은 분들이 합격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제 풀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보관리 3교시 문제는 대부분이 다 한 번씩 봤던 문제들이 대부분 나왔고요. 그나마 조금 특이하거나 쉽게 보지 못했던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4번에 있는 이 자율 정보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5월에 올해 이제 마련된 항목이고, 그다음에 5번처럼 JWT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그 문제를 만나셨던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 만나지 못한 분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제를 좀 빼고 나면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 한 번씩 듣거나 한 번씩 공부를 하셨던 부분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먼저 1번부터 좀 보겠습니다. 1번 배열 큐 같은 경우의 문제는 이게 이제 1교시에서도 WFQ도 나왔고요. 그래서 좀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Q에 관련된 문제가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상주감리와 PMO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제 자주 나오고 서로 비교를 많이 하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번에 125회 같은 네트워크 쪽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QoS 문제가 3번에 나왔고 거기에 대한 QoS를 보장할 수 있는 모델 된다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토큰하는 인증 방식 중에 하나인 JWT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고, 6번 같은 경우는 평소 이제 IT 투자 평가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나왔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많이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전략 맵을 짜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전략 맵까지 좀 알고 계시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1번부터 자세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Q에 대한 단점, 특히 배열로 구성했을 때 단점과 해결 방안을 바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Q에 대해서는 선형 자료 구조 중에 이 선형 자료 구조에 해당되는데요. 이 선형 자료 구조라는 거는 데이터들이 줄줄이 이어서 첫 번째 데이터, 그 뒤에 이어서 두 번째 데이터 이렇게 이어져 있는 형태를 선형 자료 구조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이어지지 않는 어떤 트리라든지 뭐 그런 형태 같은 경우는 비선형 자료 구조 형태로 됩니다. 이 1교시에서 지금 웨이티드 페어큐가 나왔기 때문에 피드백 큐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연관성 Q라는 관점으로 보면 같이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먼저 Q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온 데이터가 먼저 나가는 피표 방식의 선형 자료 구조고요. 그래서 이 자료 구조를 구성하기 위한 개념들을 보시면 프론트와 리어가 있습니다. 프론트는 처음 들어온 곳, 리어는 나중에 들어온 곳, 그리고 보통 가장 기본적으로 배열로 구성하면 이 개념도처럼 구성이 될 테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유형을 좀 살펴보시면 이렇게 선형 형태로 된 Q를 선형 Q, 그리고 이 Q를 이렇게 동그랗게 좀 말아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게 원형 Q, 그다음에 우선순위 Q,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번 배열 큐의 구성 시 단점과 해결 방안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이런 이제 리니어 큐의 단점, 이 단점을 선형 큐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좀 풀어가시면은 접근을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단점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배열로 큐를 구현하다 보니까 초기에 배열의 크기를 사이즈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큐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데이터가 많아질 경우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이 적절한 크기로 이제 배열을 구성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기의 제약. 두 번째는 공간의 낭비 발생. 이 프론트 같은 경우나 리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인출이 된다면 프론트는 무조건 프론트 플러스 1 위치를 또 가리키게 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플러스 1 하다 보니까
그 이미 지나온 지금 보시는 첫 번째 0번째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미 한 번 A라는 게 들어왔다가 나갔을 경우에는 재사용 불가한 공간이 됩니다. 우선 지금 형태에서는. 그래서 많은 데이터가 배열을 사용했다면, 피포를 사용했다면 그 앞서 인출된 공간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공간 낭비가 발생하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공간 낭비가 발생해서 안 되겠다. 데이터를 앞으로 좀 옮겨야 되겠다라는 상황을 추가적으로 구현한다면 이 추가로 이제 데이터 이동에 대한 비용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의 단점을 또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연결 리스트를 좀 생각했습니다. 이 연결 리스트 같은 경우는 초기에 공간 제약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결할 수 있어서 많은 데이터에 대한 Q의 선입 선출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해결 방법으로 좀 생각하고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데이터의 이동, 공간 낭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이동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단점을 좀 해결하는 방법으로 연결 리스트로 구현한 그 선형 큐 형태를 해결 방법으로 또 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연결 리스트로 구현할 때는 첫 번째 헤드와 테일이 있어서 헤드에는 첫 번째 들어온 값 지속적으로 들어온 하고 테일에 만약에 이제 데이터를 계속 추가로 하게 되면 이 노드를 하나 생성하고 그 노드를 테일에 또 연결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Q가 연결하는 형태로 가게 되며 만약 인출이 발생한다면 헤더 부분에 있는 노드의 값을 인출하고 그 헤더 노드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헤더를 다음 번째로 지정하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Q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많이들 생각하셨던 이제 원형 큐가 되겠습니다. 이 서큘러 큐 같은 경우는 이제 배열을 직선으로 되어 있던 배열 처음과 끝을 연결했다고 좀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1차 선형 큐와 원형 큐 같은 경우는 둘 다 배열로 구성할 때 1차원 배열로 둘 다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원형 큐를 배열로 구성했을 때 이렇게 동그랗게 되며 데이터가 들어가면 이제 프론트가 계속 변동하고 리어도 이제 데이터가 인출되면 프론트가 변경되고 리어도 이동하면서 계속 원을 그리면서 선형 큐가 가지고 있었던 공간의 제약이라든지 공간의 낭비, 데이터 이동에 대한 비용, 처리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원형표에서 이제 동작 과정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삽입이 이루어지면 리어 부분만 계속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하면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출을 하게 되면 이 프론트가 처음에는 0번째를 가리키고 있다가 인출하면서 프론트 플러스 1 한 곳을 또 가리키면서 이제 데이터가 인출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단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셨는데 이제 보다 이제 차별화될 수 있는 다른 분들도 많이 쓰실 수 있으니까 차별화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면 먼저 이제 소스 코드를 작성하시는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Q의 기본 기능이 있습니다. inQ, deQ, 뭐 easyempty, easyfull이라든가 피크 기능 이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 기능에 대해 간단하게 아니면 좀 알고 계시던 소스 코드랑 같이 설명을 붙이셔서 기능 부분을 제시해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연결 리스트를 구현한 선형 Q와 배열로 구현한 선형 원형 Q 또는 이제 Q 같은 경우는 앞서 유형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유형별을 비교를 제시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제 만약에 배열을 인한 구현한 원형 Q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면 is empty나 is full을 비교하기가 힘들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은 일부러 공간을 하나 빼서 그 공간은 무조건
EasyMPT와 EasyFull을 비교하는 공간으로서 사용이 가능한데 그렇게 이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 또는 비교 이렇게 작성하셔서 다른 분들과 조금 차별화된 점수를 받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회차 3교시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 좀 차별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다음 2번 문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상주감리 업무 수행 범위와 절차 그리고 PMO와의 연관관계. 이 상주감리와 PMO와의 연관관계의 문제는 정말 많이 나왔고요. 그냥 기출도 보고 그다음에 모의고사나 학습 문제들 보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올해 1월 달에 이제 감리 기준이 개정됐고요. PMO에 대한 그 운영 가이드도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정과 더불어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출제 배경을 생각해 보고요. 우선 이제 상주감리라 함은 감리라 하면 제3자적 관점에서 점검 및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전자정보법 57조 기준으로 의무감리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주감리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기존의 공공기관의 프로젝트나 입찰을 할 때 대기업이 많이 수주를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대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제한을 실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하려 하였으나 우선 첫 번째 중소기업의 사업관리 역량 또 거기에 대한 발주기관의 사업 역량 이런 두 가지 품질 문제랑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도입된 게 상주감리가 먼저 도입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감리가 진행되고 있었으니 이 상주감리 제도를 통해서 이 부분을 보완해보자 라는 관점으로 이제 상주감리가 나오게 되었고 그 이후에 바로 이어서 PMO 제도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상주감리와 PMO 제도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동일한 역할을 하는 형태로 되었지만 최근에 개정된 것을 보면 예전에는 사업 계획서 같은 거를 뭐 검토한다, 조정한다 뭐 이렇게 했다면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뭐 이행에 대한 뭐 지원을 한다. 이행에 대한 지원을 한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업무 지원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써놨다면 최근에 이제 개정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변경 내역에 대한 검토를 한다. 또는 조정 내역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 그런 관점으로 보다 이제 감리의 관점으로 좀 내용 자체가 개정이 됐습니다. 항목이. 그래서 이제는 기존에는 초반에는 상주감리와 PMO가 어떤 비슷한 역할을 했었다면 최근에는 조금 다르게 상주감리 품질 쪽 PMO 제도 같은 경우는 보다 사업관리에 치중한 그런 역량을 가지도록 그런 제도를 도입한 것 같습니다. 상주감리 같은 경우에는 이 상주감리를 하기 위한 자격 요건이 있는데요. 우선 사업비 25기 이상인 사업관리, 사업감리, 경력 3회 이상 수석감리원 또는 PM이나 QA 경력 또는 기타 발주자가 인정한 수석감리원 PMO 제도도 동일하게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자격 요건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제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상주감리의 업무 수행 범위와 절차 부분을 보면 기존의 감리와는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계획 수립하고 상주감리, 현장감리를 하게 되고 다만 현장감리 같은 경우는 그 기간 동안 감리를 수행하고 나오기지만 상주감리는 조금 다른 게 있다면 법적 기준으로 의무적 사항이 있습니다. 정기적 보고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다르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업무 범위 이제 지금 첫 번째 보시면 사업수행 계획서, 상세 공정표, 개발 방법론의 공정, 산출물 조정 내역 검토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개정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확인이었잖아요. 이번에 검토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요구사항 정에서 통한 이제 가업 내용.
네, 그분이 있고, 세 번째는 가업 범위, 네 번째는 실적, 이행 점검, 그다음에 산출물에 대한 어떤 품질, 그다음 위험 요소, 어떤 기술 검토, 의견 조율, 뭐 점검 자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주감리는 이게 발주자의 사업 관리 역량을 지원하겠다는 목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업무 범위가 PMO 제도와 많이 겹칩니다. 다만 다른 점은 상주감리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형태로 삼자적 관점이긴 하지만 실제 들어가게 되면 그 발주자 입장이 살짝 의견이 좀 들어가긴 할 겁니다. 근데 좀 다르게 얘기하자면 이제 상주감리는 감리이다 보니 삼자적 관점이고 PMO는 실제 그 발주자의 사업 관리를 또 위탁해서 대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합 관리를 하게 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와 절차를 좀 나눠서 이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우선 범위 같은 경우는 그 가이드에 규정사항에 업무 범위가 각각 앞서 보셨던 사항들이 지정돼 있고 거기에 대한 표준 점검 항목이랑 매핑해놓은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핑 표와 같이 확인해서 점검을 진행한다 이렇게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절차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계획을 수립하죠. 상주감리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고 주 산출물로 제출하게 되고 이제 상주감리원이 들어와서 이제 그 사업자한테 또는 그 발주자한테 이제 산출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요청을 하게 되고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 주기적으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보고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출물 검토 수행 같은 경우는 뭐 감리 수행 결과 보고서, 또 시정 조치가 들어가니까 시정 조치 확인 보고서, 정기 보고에 대한 정기 보고서, 그다음 다 완료했을 때는 마지막으로 완료 보고 하고 이제 그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그 기본적으로 정기 감리, 이제 PMO가 위탁 사업이 진행 중일 때 위에 그림을 보시면 PMO 위탁 계약해서 이제 진행 중일 때 감리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되어 있죠. 정기감리나 감리 법인과 계약 발주기간 계약하고 감리를 수행하고 관리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정기감리나 추가감리나 어떤 이 형태 자체는 비슷하고 다만 조금 연간 관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주감리 같은 경우는 어떤 산출물이라든지 그런 검토, 자문, 뭐 기술적 측면의 어떤 그 자문이라든지 지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주로 품질 관점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PMO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업종 도메인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사업 관리의 전문성, 경험 이 부분을 가지고 사업 관점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PMO 같은 경우는 전 단계 사업에 대한 뭐 관리, 이행, 뭐 통제하고 감시하고 통합 관리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부분 만약에 이제 발주자의 그 어떤 정도 역량이 있다 하면 사업 관리에 대한 역량이 있다 하면 상주 감리만 하여도 좀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발주기관에서 정한 그 사업의 난이도라든지 이 부분들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누면 되고 또는 이제 PMO만 진행한다. 특히 PMO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적 부분 5억 미만, 그다음 프로젝트 기간 5개월 요 사이에서는 감리를 의무 감리를 해서 예외 가능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상주 감리라 하지만은 사업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PMO도 반대로 품질 관리하면서 품질 계획서는 QA, QC 그런 조직을 구성하고 프로세스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품질 쪽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대체 만약에 이제 상주감리와 PMO가 같이 병행한다면 어떤 서로 간의 보완을 통한 시너지 역할을 낼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로 대체한다, 이제 상주감리만 지원한다든지 PMO만 진행한다든지 생각하면 상주감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사업적인 부분도 지원을 가능하고 다만 이행은 하지 않지만 발주자에 대한 그 사업적 부분
지원 가능하고요. 반대로 PMO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QA 조직의 품질 관리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품질은 또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제 그 프로젝트 자체가 좀 난이도가 높고 아니면 신뢰성이 좀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어지거나 하는 특성이 있다면 PMO와 상주감리를 같이 두어서 PMO는 아무래도 사업관리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도메인적 그 업무 지식도 같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이행에 대한 부분을 맡기고 상주감리는 아무래도 기술적 측면에 이제 품질 점검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쪽에 맞추어서 상주감리가 품질 점검을 하면서 서로 간에 시너지 역할을 하고 보완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PMO와의 연관 관계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간단히 이제 그림이라든지 연관 그림 그려주고 서로 간에 이제 역할을 같이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고득점 포인트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감리와 PMO에 대한 법적 그 법률 정보 57조, 64조 같은 정보, 그다음에 상주감리의 PMO의 비교, 뭐 이런 관점으로 작성해 주셔도 되고 또 마지막 단락 같은 경우는 어떤 기대 효과라는 것도 그런 관점으로 이제 상주감리와 PMO를 동시에 했을 때 어떤 기대 효과 이런 측면으로 작성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네, 지금 PMO 같은 자격 요건이 이제 전자정보 사업을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런 그 법적인 기준, 법적 법령, 이런 부분을 같이 제시하는 게 조금 더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그 QoS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QoS 같은 경우는 품질 보장, 서비스 앤 품질 보장인데, 이게 이제 종단과 종단 같은 경우는 사용자 입장에서 QoE라고 해서 퀄리티 오브 익스피리언스가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 이제 어떤 그 종단에 있는 이퀴먼트와 이퀴먼트 사이의 서비스 품질, 서비스 단위의 품질 같은 경우는 QoS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QoS 같은 경우는 이 한정된 네트워크망의 그 대역폭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이제 트래픽을 제어하면서 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서비스를 QoS를 측정하는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대지, 폐지 뭐 이렇게 외웠었는데 대역폭이라든지 지연, 지터, 패킷 손실 이런 부분에 측정 지표까지 초반에 이제 개요나 어떤 개념 측면으로 QoS의 개념 측면으로 이제 같이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이제 Q에 대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QoS를 위한 Q 관리 기술, 쉐이핑의 기술, 사전 패킷이죠. 패킷. 그다음에 이제 지금 문제에서 나온 인터서브나 딥서브 같은 보장 모델에 대한 부분 이렇게 어떤 유형을 제시해 주셔서 이 부분을 알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처음에 개요를 시작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물어본 게 딥서브와 인트서브거든요. 보통은 이제 인트서브를 먼저 보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딥서브인데 이제 문제에서 제시된 거는 딥서브가 먼저 나왔거든요. 그래서 풀이도 가달락에는 딥서브가 먼저 2번이나 3번 이렇게 나누셔도 먼저 딥서브를 먼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 딥서브 같은 경우는 이 트래픽망에서 이제 그 패킷의 헤더에 있는 DS 필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DS 클래스 자체를 마킹해서 홉 단위로 그 우선순위 기반한 그 넘겨주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엣지냐 아니면 코어 노드냐에 따라서 동작이 조금은 다릅니다. 넷지 같은 경우는 인바운드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걔를 클래시파이해서 어떤 클래스로 할지 해서 미터링하고 마킹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쉐이핑 할지 또는 드라핑 할지 정해서 다음으로 넘기게 되죠. 코어 같은 경우는 홉 단위의 이제 그 기능을 가지고서 포워딩을 하게 됩니다. 다음 포워딩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딥서브다 그러면 개념도 그다음에 동적 원리라는 형태로 이제 하나의 그
그 딥서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인터서브 같은 경우는 이 예약이라는 RSVP라는 종단 간 예약이라는 관점에 QoS 보장하는 모델이 되는데요. 먼저 이렇게 패스 메시지를 보내고 RSV 메시지를 보내서 서로 간에 이제 예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약을 하면서 이 네트워크 경로상의 라우터 자원을 사용해서 하겠다, 이렇게 품질을 보장하겠다 하는 모델이 될 테고요. 그래서 센더 측에서 먼저 패스를 보내면 그 중에 중간에 있는 라우터, 그다음에 마지막 리시버까지 가는데 계속 패스 메시지 보내고, 다음에는 계속 이제 RESV 메시지가 계속 다가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간에 이제 예약이 되고, 이제 그 예약된 상황에서 이제 데이터가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송신 호스트 같은 경우는 패스에서 수신 호스트로 전달하고, 라우터는 그 패스 메시지를 지나가는 경로 상태, 스테이트를 바로바로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패스 메시지 이제 수신한 수신 호스트는 이제 RESV를 반대로 보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RESV 메시지 받은 이제 망 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결정하고 이제 신호 과정을 종료됩니다. 만약 오류가 있으면 이제 오류 메시지를 전송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QoS 보장하기 위한 모델이지만, 이제 차별화 단락을 어떻게 쓸 것이냐, 많은 분들이 이제 쓰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QoS 보장 방식에 대해서 추가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인트서브와 이제 딥서브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코어냐 아니면 엣지냐에 따라서 서로 간에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로 또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가능한 형태 자체를 마지막에 제시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흔히 이게 인트서브와 딥서브를 비교하는 내용을 작성하셔서 마지막 차별화 단락을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제 자율점검표입니다. 인공지능 개인정보 보호 위한 자율점검표. 이게 이제 올해 5월에 마련된 내용인데요. 주 내용이 이제 AI 개발일 때 개인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6대 원칙을 기반으로 점검 항목을 16개, 그리고 이 각각의 점검 항목에 대한 확인 사항을 54개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이게 AI 개발이나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항목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매뉴얼이나 가이드 또는 교육 목적으로 이렇게 마련된 사항입니다. 근데 이 기본이 되는 게 법률적인 건 개인정보보호법,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원칙, AI 윤리 기준,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선 이제 6대 원칙을 도출해서 이제 마련된 건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게 이제 원칙과 총괄 흐름도인데요. 그래서 이게 기반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AI 윤리 기준에 대한 이제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다면 조금 적어주시는 게 좋겠고, 모른다면 다만 그 법률적인 정보,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이런 기반으로 적법성, 안전성, 투명성, 참여성, 책임성, 공정성이라는 그 원칙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림으로 먼저 좀 제시해 주시고 나달라게 이렇게 이제 각각 원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적법성 같은 경우는 법률적인 거고 명확성이고, 안전성 같은 경우는 데이터 처리하는 방식일 테고, 투명성 같은 경우는 처리 내역, 그다음에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참여성, 책임성, 공정성,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기반으로 이제 점검 사항이 발생하는데요. 이 점검 사항을 또 이제 총괄 흐름도라고 해서 좀 나타냈습니다. 이 8가지 이제 단계가 있는데, 8가지 이제 점검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8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단계별 어떤 프로젝트나 과제를 뭐 진행할 때 첫 번째 이제 기획 설계, 두 번째 개인정보 수집, 세 번째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네 번째 개인정보 보관 파기에서 어떤 라이프 사이클 같은 형태의 단계별 점검 사항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상시 점검이 있습니다. 상시 점검 같은 경우는 5단계부터 8단계까지 되어 있는데, AI 서비스에 대한 관리 감독, 또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피해 구제,
그다음에 개인정보 자율보호 활동, 그다음에 AI 윤리 점검 이런 항목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각 단계별로 지금 전체 다 알고 계시면 좋겠지만 이 마련된 자율점검표 같은 경우 점검 항목이 16개, 확인 사항이 5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숫자로서 좀 제시해 주시는 게 좀 팩트로서 좀 사실성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상시 점검 같은 경우는 4단계로 있지만 7개 점검 항목이 있고 그 아래에는 21개 확인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점검별 확인 사항을 가지고서 이 AI 개발자나 이용자, 운용자들이 뭐 교육으로서 활용하든지 실제 점검 사항으로 점검 기준표처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정보 보호 항목에 대한 이행, 점검, 수행에 대한 그런 측면으로 이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숫자, 점검 항목 16개, 확인사항 54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제시해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째는 JWT인데요. 처음에 문제를 봤는데 JASON이라고 좀 돼 있었습니다. 제이슨 웹토큰인데 조금 문제가 제이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JWT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토큰 기반의 이제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정보 전달 이런 측면으로 하는데 주로 이제 MSA 환경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모던 앱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데서 이제 JWT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이슨 같은 경우는 구조상 헤더, 그다음 페이로드, 서명 구조로 제이슨 포맷을 사용해서 이제 웹 토큰으로 구성해서 이제 서로 간의 인증이라든지 정보 전달로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RFC 7519의 공개 표준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등장 배경 보면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세션 인증 쿠키나 세션 인증 같은 경우는 따로 세션에 대한 관리를 위해 세션 정보 DB 같은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API 서버가 이제 확장이 된다면 그 양쪽에서 또는 멀티 그 디바이스로 접근을 한다면 양쪽에서 들어오는 세션의 관리, 처리, 인증, 뭐 권한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JWT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의 세션 정보를 굳이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 HTTP의 이제 스테이트리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고 세션 정보 유지 없이 그다음에 이제 스케일아웃 확장에 대한 수평 확장에 대한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JWT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 이제 그 토큰 정보, 그 개인 정보 아니면 그런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장을 같이 가지고 있게 되고요. 제가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잘못 적었는데 아래에 있는 건 API 서버입니다. 그래서 API 서버에서는 실제 API로 호출만 하게 되는 거고 던질 때 이 내부적으로 같이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이 토큰 정보를 같이 던지면 이 API 서버에서는 검증만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써놓은 게 이 클라이언트 단에 있는 이 정보 자체는 사용자가 볼 수만 있습니다. 리드 수정이 불가능하고요. 이 수정 자체는 인증 서버나 API 서버를 통해서만 이 데이터가 정보 자체를 수정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토큰 정보 같은 경우는 로컬 스토리지라든지 아니면 스태틱 변수, 쿠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저장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개념 부분을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두 번째 구성 및 인증 메커니즘. 근데 이제 구성은 이제 3가지로 되어 있죠. 헤더, 페이로드, 시그네이처. 그래서 헤더 부분에는 이게 티아 타입, 토큰 타입이 뭐냐 해서 이제 JWT를 쓸 테고요. 그다음 알고리즘 뭐냐 해서 해시 알고리즘, 256의 해시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해서 알고리즘명을 넣게 되고요. 그다음 페이로드는 실제 이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정보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저장되는 정보를 3가지로 좀 분류해서 클레임이라고 부르고 있고 각각 레지스터리드, 프리베이트, 퍼블릭으로 하고 있습니다. 레지스터리드 같은 경우는 이미 정의된 이 이름으로는 어떤 걸로 쓸 거야 라고는
이 이름 자체가 앞에 네이밍 자체가 정의된 정보고요. 프리베이트는 이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추가적으로 비밀리에 할 수 있는 협의된 어떤 정보. 퍼블릭 같은 경우는 그냥 공개된 정보. 그다음에 세 번째 시그네이처 이제 서명 부분인데 이 서명 부분에는 서명할 수 있는 전사 서명 형태의 값을 해시 형태로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어 헤더의 예시처럼 구성하고 페이로드의 예시처럼 구성하고 시그네처의 예시처럼 이 내용을 적었어도 실제 이제 보게 되면 베이스 64 URL로 인코딩을 해서 그 앞에 있는 A.bb.cc. 하는 형태로 이제 인코딩 돼서 보여지고 반대로 디코딩을 하게 되면 예시처럼 상세한 내용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인증 메커니즘 보면 이제 유저가 인증 서버를 로그인하고 그러면 인증 서버에서는 이제 실제 로그인할 때 이제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가니까 그걸 가지고 회원이 맞는지 그러면 그 권한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이제 토큰을 발급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이 토큰을 발급받아서 응답을 받으면 다음에 이제 실제 호출할 API 서버에 API를 호출할 때 추가로 이 토큰 정보 JWT를 같이 보내고 이 API 서버에서는 말 그대로 토큰을 밸리데이트만 하고 유효성 검증만 하게 되고 검증해서 유효성에 맞다. 그러면 실제 API를 진행하고 결과를 리턴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유효성 정보 같은 경우는 위조됐는지 변조됐는지 만료 시간을 지난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증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장단점 및 활용 방안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JWT의 장점 같은 경우는 스케일 아웃이나 MSU 환경 용이하다는 거. 그다음에 아까 봤듯이 그 구조에서 보셨지만 그 세션 관리를 면 별도 이제 DB가 필요 없습니다. 별도 그 저장소가 필요 없기 때문에 HTTP의 이제 스테이트리스를 대응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유효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만료 시간이라든지 또한 그 서명이나 거기에 대한 암호화 거기에 대한 부분까지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는 이게 정보를 직접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토큰을 직접 수정에 불과하고 다 그 서버를 통해서만이 정보가 변경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봐주셨던 퍼블릭 클레임 같은 경우에 데이터가 증가하게 되면 토큰 자체의 사이즈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 문자열 형태로 이제 서로 주고받는 형태니까 이 문자열 자체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트래픽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적으로 암호화 자체를 설정을 하지 않으면은 이 페이로드에 있는 그 정보 자체는 암호화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탈취라는 정보 누출 같은 게 가능하기 때문에 암호화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따로 설정이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을 좀 단점으로 좀 꼽을 수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사용하는 활용 방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인증에서 많이들 사용하시고 또는 서명을 관련된 부인 방지 목적에 또는 그 정보를 전달해서 예를 들어 이제 컨텐츠 수준 제한이라고 했는데 이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정보를 전달을 주고받을 때 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인증 같은 경우는 오어스에서 많이 같이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기존에 이제 오어스에서 제시하는 액세스 토큰 대신 이제 JW 토큰을 사용해서 이제 전송이 가능하게 되고, 그다음에 가장 흔한 인증 권한 관리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서명 기반으로 안전성 데이터의 이제 위변적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안전성도 확보받는 그런 형태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JWT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HTTP 또는 웹 상에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안 쪽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안 쪽에 이제 취약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토큰을 리프레시하지 않아서 토큰의 만료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지금 여기 작성한 것처럼 난 해싱 알고리즘이라는 부분 또는 토큰 하이제킹
이런 취약점들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non-해싱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공격자가 그 해싱 알고리즘에 대한 그 알고리즘 유형 자체를 난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이 난으로 바꿔놨는데도 실제 이 토큰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는 여러 가지 라이브들 중에 몇 개는 none이라고 했지만도 이게 이제 유효한 토큰으로 인식하는 그런 라이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대응방안을 적어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할 때는 추가적으로 알고리즘 명시적으로 좀 선언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대응 방안이 필요하고 토큰 하이제킹 같은 경우는 이제 전달 이제 문자열이기 때문에 중간에 토큰을 가로채서 거기에 대한 그걸 가지고 반대로 시스템에 접근하고 또 권한 탈취하고 하는 형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실제 이제 전달할 때 추가적으로 그 문자열에 대해 유효성 검증하는 추가적인 로직을 넣거나 아니면 그 문자열에 뭐 샤256 같은 어떤 무작위 해시 뭐 이런 부분을 설정하든지 아니면 이제 설정하는 토큰에 대한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네임이 HTTP only라든지 secure, syncyte, 쿠키, 프리픽스 같은 어떤 보안 설정하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과 같이 대응 방안으로 처리하면 된다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 차별화 달력은 어떠한 취약점이 있고 이 취약점은 어떻게 대응하면 된다라고 해서 이제 제시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어차피 JWT에 나왔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토큰 인증이니까 세션 인증과 토큰 인증 간의 어떤 비교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요.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인데 IT 투자 평가법 중 평가 항목이랑 BSC 전략 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요. 요 IT 투자 평가도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이제 성과 관리 기법, 성과 항목, 평가 항목 이런 분들 나오게 되는데요. 이 IT 투자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투자 대비 실제로 효과가 있었느냐라는 거에서 또 가시성을 확보했는지, 뭐 중복 투자하는 건 없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가 필요하고 그 평가에 대해서 평가를 위한 이 투자 평가, 성과 평가에 대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성을 제시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 평가에 대한 프레임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이 흐름이 단계별 흐름인데 각각의 있는 효과 지표, 이용 지표, 품질 지표, 투자 지표로 각각의 지표를 관리해서 투자 평가에 대한 기준으로 지표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제시를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IT 투자 평가에 대한 어떤 개요 부분을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각각 이제 문제에서는 이제 정성적, 정량적 평가 항목이라고 있습니다. 흔히들 많이 보셨던 이 정량적 측면에서의 뭐 BC라든지 순현재 가치, 내부 수익률, 페이백 피리어드, 회수 기간 해서 이제 그 각각의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이 있지만 여기 또 이제 뭐 ROI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가단락 정도에 작성해서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성적 항목에서는 밸류칭 기존에 예전에 많이 사용했었고 지금도 할 수 있지만은 밸류 체인이라든지 BCG 매트릭스 그 다음에 또 IO라든지 IPM 뭐 이런 항목들이 같이 제시하셔서 가달락, 나달락의 정량, 정성 순서대로 그 평가 항목들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량적 같은 경우는 실제 수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판단 기준 자체가 어느 정도 나와 있지만은 이 정성적 항목 같은 경우는 약간 가치 기반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순위를 새겨서 어느 게 더 좋은지 나쁜지 뭐 이런 식의 이제 평가 방식들이기 때문에 그런 수치보다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밸류 체인 같은 경우는 강점, 약점, 서로 이 밸류 체인은 주활동, 부활동이 있고 그 주활동에 대한 그 핵심 활동들이 있고 그런 단계별 활동들이 있고 그 단계별 활동별 강점, 약점, 뭐 차별화 요인, 원가 동인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하고 거기에 상대적 어떤 점수를 매기고 그걸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어느 부분이 가치 있다, 어느 거를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 BCG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많이 보셨지만 시장 점유율이 얼마인데 시장 성장률은 얼마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지금 현재 스타 구분의 구역이 있는지, 캐시카우 형태인지, 도구 형태인지 이런 이제 자신의 이제 위치가 어딘지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사업을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분석할 수 있는 어떤 평가하는 항목이 됐고, 그다음에 IO 같은 경우는 인포메이션 기반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정보 행동 및 가치, 정보 관리 실행, 정보 기술 실행, 그 관리적 측면, 뭐 기술적 측면, 뭐 행동적 측면 이렇게 항목을 좀 나누고 거기에 대한 이제 실제 사람과 인적 중심이니까 사람과 IT에 대한 IT 도입에 대한 결과로서 시스템과의 실제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수를 IO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 산출할 때는 이제 아무래도 정성적이기 때문에 3대 점수로 이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IPM 같은 경우는 IT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이제 금액, 일정, 예산, 성과, 위험 측정 이런 항목을 가지고 또한 또 구분을 하게 됩니다. 뭐 자원, 투자, 프로젝트 뭐 이렇게 좀 구분을 좀 나눠서 각각의 금액, 일정, 예산, 이 성과, 위험 등을 서로 이제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상대적으로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이제 투자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정성적 항목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IE라는 정보경제학이라는 항목도 있고, 그다음에 정성적, 정량적으로 좀 나눌 수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유형도 있습니다. 이제 다중접근 방식이라고 해서 뭐 BS 지금 다음 BS 전략 맵이라 나와 있는 BSC, ITBSG, IT 스코어, 그다음에 통계적 방식 같은 경우는 실물 옵션 가치, 응용 정보 경제학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BSC 전략맵 같은 경우는 BSC 같은 경우는 이 전사나 어떤 프로젝트 관점을 이제 네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에 대한 주요 이제 크리티컬 서스 팩터 자체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실제 그 측정할 수 있는 KPI를 선정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전략맵까지 같이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BSC 전략맵을 그릴 때는 이 CSF를만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CSF와 더불어 KPI까지 같이 작성하셔도 되고 네, 그렇게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이 기업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 조건이 나왔습니다. 기업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 고객의 배송 시장 절감과 고객 만족도 증가라는 그 관점으로 그 요인을 기준으로 BAC 전략맵을 작성하라고 했거든요. 이게 하나의 이제 성공 요인이 CSF로 이제 도출될 수가 있으니까 이 도출된 CSF를 위해서 학습과 성장 관점에서는 뭐 IT 기반 관리 기반 구축을 한다든지 개발 역량 직원의 개발 역량 강화해서 학습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강화시키고 이 개발 역량을 강화시키면 이제 고품질 이제 아무래도 고품질의 프로세스가 불량률이 적거나 이런 부분들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관리 비관을 구축했다 그러면 어떤 프로세스가 단축되던가 고효율의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리드 타임이라든지 이런 프로세스 단축을 통해서 배송 시간이 절감된다든지 그걸 이뤄서 또 뭐 고객 만족도 증가하고 이렇게 고객 만족도가 증가하면 이제 사용자들이 많이 유입될 테고 유입되면서 매출 또한 증대되고 그로 인해서 기업 가치가 상승한다라는 이런 CSF를 가지고 이제 전략 맵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CSF에 대한 어떤 KPI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니면 어떤 게 좋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같이 상세 좀 몇 가지 정도 같이 작성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 역량과 같은 경우는 뭐 교육 훈련비라든지 관리 학습 관점에 관리 기반 같은 경우 뭐 BSC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고객 관점에 이제 배송 시간 절감 같은 이제 배송을 나중에 이제 도착하면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배송 확인율이라든지 고객 만족도 같은 경우 뭐 이제 AS 요청이라든지 클레임 처리율이라든지 이런 KPI를 측정 가능한 KPI를 해서 작성해서 이제 BSC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CSF와 KPI를 도출할 때 이제 좀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 단락에 이 검토사항,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CSF와 KPI 도출 시 고려할 사항을 차별화 단락에 좀 작성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이제 IT 투자 평가의 어떤 효과
아니면 BSC 전략 맵을 이렇게 구성하라고 쓴 어떤 기대 효과, 이렇게 해서 차별화 달라고 추가적으로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고, 아무래도 6번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쓰시는 거기 때문에 차별화 달라고 꼭 써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보관리 3교시에 대한 6문제에 대해서 풀이를 모두 진행했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